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냥 배 아픈 걸로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지독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이라 다들 조심하시라는 경고에 이런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어요. 못된 신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주변에 한두 명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저는 그 신보가 이렇게까지 고약하게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나도 큰일이라 소름이 돋아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상처를 마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남편의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무렵에 돌아가신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은 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엇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알을 깨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믿고 계셨던 거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평생 효도를 하고 살겠다면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당히 의지를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가 다가와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효자인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하나뿐인 어머니를 위해서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꼭 메모를 해두고 시어머니와 한 번 더 다녀오곤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게도 참 잘하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남편과 결혼까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야지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살다가는 결국에는 씁쓸한 이혼 결말을 맞게 되니까요. 저는 한 번 결혼하는 거 이왕이면 우리 집이든 본인 집이든 아낌없이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고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양가를 잘 챙기며 어떤 집에도 모자라지 않게 신경 써주었고 연애를 하는 동안 제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저희 친정을 알뜰하게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주는 모습이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한 영양제를 채워주고 우리 친정 엄마의 화장품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곤 했어요. 제가 챙겨주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하고 선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자소서 하나하나도 귀찮아하지 않고 세심히 챙겨줘서 결혼 후에도 시집 잘 올랐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홀시어머니인 아들의 집착으로 평생 아들에게 의지하다가 아들을 제게서 빼앗길까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아들에게 집착을 할까 봐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마음이 있을까 봐 걱정했었는데요. 시어머니도 나에게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아들에게 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에 피긴 했지만 최대한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고 먹는 것만큼은 나를 제일 먼저 챙겨주셨어요. 나에게 잘해줘야 아들이 아침밥이 얻어먹고 참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양가에 평생 효도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늘 공짜라 넘는 법이죠. 결혼을 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불러내더니 각을 딱 잡으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말이다. 나한테 이제는 본인 가정이 생겼으니까 생활비를 이전처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내가 한테 용돈 받아 생활하는 건 알겠지. 그가 매달 30만 원씩 어머님께 송금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결혼 전부터 그 이성과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게 되니까 아픔이 한두 곳이 아니라도 나타나는 거야? 이리저리 생활하면서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되는데 내가 너희들과 결혼한 이후에는 얼마나 잘 챙겨주었는지 알아?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했는데 말이야. 외출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다녀와야 할 필요도 있잖아. 몇 개월 동안 입을 깨끗이 씻어도 내가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거예요. 하지만 전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밥을 한 번 사주시면 저는 2번 사야 했고요. 시어머니가 식량 같은 것을 가져다 주시면 저는 반드시 2배로 대접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라는 것들도 전부 어디서 얻으신 거였는지 저를 위해 직접 사주신 건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잔소리를 듣는 것이 억울해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가감없이 말을 했죠. 아유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그동안 해드린 것이 많은 거려.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받은 것들 전부 2배로 돌려드렸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제가 뭐 받기만 하고 입에 풀칠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희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많아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내 입에 풀칠이 낀 것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아이 너희도 어느 정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때도 됐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애미를 챙기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건 친절을 베푸는 거고, 내가 하는 건 의무다. 이 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뭔데요?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자, 성의의 표시라는 건 말이야.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주고받는 거야? 내가 입에 풀칠하기 생겼다고 하니 아이. 그러니까 생활비를 더 주려면 시어머니는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란 일을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매달 나라에서 연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로인 혼자 살면서 명품에 미쳐서 사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돈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최근에 집순이라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으시고 집을 잘 나가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돈이 부족하다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과 함께 살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큰 집에서 혼자 있기 싫다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차익이 남았다는 거죠. 노후 자금도 나름 넉넉하게 있었고 우리가 생활비를 들이지 않아도 혼자 사실 때는 솔직히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부부가 생활하는 것보다 어머님의 생활이 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를 올려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많이 나가서 힘든 달이 있으면 그때는 말해주세요. 그때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으로 돈을 조금 더 드릴게요. 매달 모자라다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죠?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돈이 없어 죽겠다. 그냥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결정했어요. 결국에는 남편과 상의를 거쳐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올리고 우리 친정에도 매달 용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부에게 그 돈이 부담스러운 돈이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으로 쏟아부으니 두어 달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도저히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 만큼 넉넉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그냥 예전처럼 30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양가에 50만 원씩 드리다 보니 저 매달 10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돈이 계속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요. 이대로 계속되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일생 동안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어머님,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게만 주신 게 아니라 사돈댁에도 드리셨어요. 그런 일을 왜 하셨는데 사돈댁에도 나르시는데 왜 굳이 용돈을 받으시나요? 선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아이 어머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기적의 논리를 펼치시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2분 다 계셔서 2분이 돈을 벌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홀로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다면서요? 저도 참을 수 없어요. 저희 집은 2분 다 계십니다. 계셔서 용돈을 2배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며 눈을 돌리셨다고요. 아니니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최대한 사돈되게 주겠다는 얘기냐. 지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아니라 나 자식은 아들 하나뿐인데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마라. 나는 더럽고 치자 요령. 그러던 중 몇 주가 흐른 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이 얌체로 커진 것을 지적하더니 갑자기 나를 붙잡고 서운한 눈으로 말했다. 나는 자식이 아들 하나뿐인데. 말이야, 서원에서 어디 살겠니? 어떻게 너희는 내가 혼자 사고 있는데 같이 사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싶니? 같이 사면 공용비도 하나로 줄어들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얼마나 좋겠니?
나중에 아이가 있을 때를 생각해봐. 봐라,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어. 너희 부부가 맞벌이도 마음 편히 할 거 아니냐? 왜 따로 살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신혼이니까 신혼을 즐기고 싶어서 그렇지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눈치 봐야 할 것 같아서 싫어요. 아직 아이도 없고요. 아이가 생겨도 합가를 할지는 솔직히 장담 못 하겠지만 지금은 저희 둘이서 맞춰가며 살아볼게요.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널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라도 난 사람인 줄 알겠다. 무슨 말을 그러니? 눈치를 보긴 뭐가 볼까봐. 지금 이렇게 불러내서 말하시는 건 눈치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이고, 참나. 우리 아들은 내가 해준 밥을 제일 잘 먹는데 어쩌다 요즘 사이도 빠진 것 같고. 하나뿐인 내 아들, 걱정돼서 죽겠어. 밤에도 참도 안 해. 온다니까. 그 남편은 제가 해준 밥이든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이든 가리지 않고 엄청 잘 먹어요. 어제는 제가 해준 밥이 최고라고 하던데요. 아, 그럴 리가 있나. 평생 살면서 내가 해준 밥보다 맛있는 밥 못 먹어봤다고 했다. 내 밥이 최고라고 했다고 그 남편은 저희 친정집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게 우리 남편 버릇이라 봐요. 아, 서운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너 일부러 내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그럴 하듯이 아닌데 말이야. 제가 왜 일부러 어머님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어머님이 말로 저를 너무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맞받아 쳐주니까 시어머니도 입만 삐죽이고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그렇게 가을이란 계절이 찾아왔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단풍 구경도 할 겸 하루 쉬다 올라가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을 배려하려고 그랬던 건데 남편은 오히려 그게 섭섭하다고 했어요. 아이 사위가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고. 그럼 우리야 좋지. 사위랑 안 그래도 어색한 기운이 흘러서 자리 한번 마련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번에 같이 1박으로 여행을 가면서 술도 마시고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 딱이겠네. 숙소도 원래 4인용 숙소가 괜찮겠고 말이야.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가운데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볼 걸 하고 후회했어요. 재질이 짐작으로 서로를 불편해 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인데 역시 사람은 속을 모르는 거라고 부모님께서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기를 원하셨던 걸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 남편도 신이 나서 단풍 구경에는 역시 김밥이 최고라며 김밥 맛집부터 검색을 하더라고요. 회사 업무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활기를 되찾은 듯한 생각이 들어서 종종 가족들과 함께 멀리 나가서 여행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하지만 또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뭐 하냐고? 아이고, 내가 몸이 찌뿌둥한데 말이야. 목욕탕이나 한번 다녀올까 싶은데 같이 가서 내 등 좀 밀어줘라. 목욕하고 몸보신이나 하자. 어머니는 이번 주 주말에는 우리 친정 부모님을 보시고 다 같이 단풍 구경을 하러 가기로 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 문장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재구성하여 주시거나 다른 내용으로 다시 입력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불평을 제기하니까 매우 난처했습니다. 일부러 거절해 주세요. 제가 계속 어머님께 불편하실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하룻밤 숙박을 하게 되어서 숙소도 이미 예약했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불편해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예기치 않게 가장 불편한 순간은 저 같았거든요. 잡은 숙소에는 방이 2개뿐이었고 김매세와 부사는 친정 엄마, 시어머니까지 4명이서 자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계셔야 해요. 침대는 더블 침대 1개만 있고 거기에 3명이 어떻게 자겠어요? 결국은 저가 바닥에서 자야 하는 운명일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불편함을 고려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나 봐요. 밖이라는 말은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 밖에 나가서 하루바람도 쐬고 잠도 자고 싶었는데 잘됐다 예사도에게 말해두라.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저는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도 함께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엄마,
아니 내가 그렇게 불편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가자는 식으로 말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죽어도 같이 가야겠다. 고집을 부르시나고 괜찮겠어. 아, 나는 너무 불편해서 싫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의 잔소리도 대박이라고. 예, 내가 뭐 불편할게, 뭐가 있니? 그리고 나랑 니네 아버지랑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잔소리를 어째서 그래 계속하고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자면 가족이 없는 사돈은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적절하게 따를까? 까만색 느낌표 촉촉하면 이라는 표현은 이해되지 않으므로 무슨 뜻인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진짜로 꽤 직설적인 태도야. 분명히 내가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도를 지키고 잘 해보려고 하길 바란다. 그렇다고 남다발하고 소매치기를 하면서 연락하고 들여다보고 있느냐? 모든 건 복이 돌아오게 된다던데 친정 엄마까지 나에게 시어머니께 잘해주라고 얘기를 하네.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일 없이 신혼 초에만 할 뿐인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고 핀잔을 주거나 눈치 없이 굴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저를 대단히 챙기고 예쁘게 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려고 시어머니가 주시는 것을 2배로 무조건 챙기려고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들을 뺏긴 기분이 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뭘 하든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챙겨주기 싫어지더라고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법인데 이거 뭐 허구 같은 소리만 해서 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하나 해주고서도 생색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내가 받고 싶냐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저를 제외한 모두가 가족 여행에 동의했어요. 5명이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의외로 저희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랑 둘이 정말 잘 맞는 건지 잘 어울린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네요. 다니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빠랑 둘이서는 취미 이야기로 꽃을 피우더니만에 세기로 빠져서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요. 결국 저만 낙동강 오리알럼 혼자 뚝 떨어져서 다니게 되었기에 열심히 가족들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면서 단풍을 즐겨야 했죠. 한참 그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 팔이 막 근질근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산이니까 벌레가 많은가 보다 벌레 물렸나 보다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팔을 벅벅 끌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나빠진 안색을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게 나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은 게 숨이 가쁘고 벅차고 얼굴에 열감도 오르는 것 같고. 말야, 엄마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산에 왔지만 여기는 험한 길이 아니라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우리 친정 엄마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아침에는 친구들과 수영 수업도 듣고 계셨어요. 산이 한라산도 아니었고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코스로 모두 데크로 내려온 산이라 나이 많은 분들도 잘 다녔어요. 평범한 산에 단풍을 구경하러 온 것인데 호흡에 무리가 온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았고 심지어 집순이 시어머니도 몇 번이고 고르지 않고 빨리빨리 나아가셨어요. 잘 걷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친정 엄마의 얼굴이 점점 붓는 것 같더라고요. 볼도 벌거 달아올랐는데 벌레에 물린 건가 아니면 다른 병이 나았나 싶었어요.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가족들이 불렀어요. 엄마 얼굴이 붓고 있는 게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엄마가 이상한 벌레에 물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단풍 구경은 여기서 마치고 내려가서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사돈의 얼굴이 아침이랑 똑같지 않나요? 더 높이 올라가야만 절경이 보인다는데 아쉽지 않으세요? 이 정도까지 왔으니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사돈이 조금만 힘내시라고 말씀하니까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못하고 친정 엄마가 힘든 기색을 해서 숨기시려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친정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불편해해서 한 발 한 발 발을 딛는 친정 엄마를 돌려 세워 주었어요. 엄마, 안 돼, 이제는 눈까지 퉁퉁 부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한 벌레에 물린 것 같아서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강요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고 싶으시면 세 분이서 오르세요. 저는 엄마와 함께 내려가서 병원에 갈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내려가려고요? 아이씨. 그러면 내 사진은 누가 찍어줄 거야? 더 올라가서 단풍을 내려다볼 때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순간 너무 황당해서 지금 사진이 문제냐고 입을 열렸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헉헉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래도 말씀하신 건 호흡이 힘들다 하셔서 명예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쉬기가 어려워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놀라서 친정 엄마를 들쳐 업을 기세로 질질 끌고 하산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놀랐고 따라오셨는데 시어머니가 혼자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 다 같이 차도 한 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았던데요. 결국에는 시어머니 아씨도 발길을 돌려 내려가야 했죠. 친정 엄마는 길을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조금씩 걸어가지 않게 꼼꼼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단풍을 구경 오셨는데 제대로 못 보시고 정상이 코앞인데 이런 상황이라니요. 산할 수 없는 아줌마들이 왜 수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친정 엄마가 아파서 말도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제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 주둥이를 한 번 때리고 싶었어요. 거의 다 내려와서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엄마가 헉헉거리며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아마 아니겠지만 너무 놀라 남편이 친정 엄마를 받쳤더니 아유, 시어머니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들이 허리를 다쳤다고 부착해달라고 하면 왜 들어가 있는 건지 물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지금 장모님 상태가 이러는데 자기 허리가 다치겠냐고 걱정이 들어서 그러냐면서 화내자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대체 차가 앞에 있고 걷는다고 허리가 다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서 결국 친정 엄마를 차에 태워서 갔습니다. 같이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엄마가 컥컥거리시면서 식은 땀을 줄줄 흘리니까 의료진들이 막 달려왔어요. 저희가 산에 단풍 구경을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목이 죄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얼굴도 붓히고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어디 벌레라도 물린 건가 싶었는데 증상을 보니 알러지 반응인 것 같았어요. 혹시 환자분 옷 알러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태어나서 옷 알러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서 어리둥절했어요. 처음에는 입고 있는 옷이라서, 즉 의류 알러지인 줄 알고 그런 병이 있냐고 물어봤다가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참을 설명해 주시다가 제 목 부분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팔을 한번 걷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팔을 가려웠던 참에 소매를 긁어 올리던 중 저도요 두드러기가 엄청 올라왔다는 것인데 징그럽게 올라온 모습을 보고 놀래서 의사 선생님이 옷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며 당장 피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와 친정 엄마만 알레르기가 있었기에 생각지도 못한 알레르기 검사를 받기 위해 피를 뽑았고 심한 증상을 겪는 친정 엄마는 주사를 맞아야 했으며 제가 그나마 증상이 적어서 약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신기한 점은 약을 먹은 후 알레르기 증상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친정 엄마도 주사를 맞은 후 조금 시간이 지나자 부음이 싹 없어지고 호흡도 회복되셨어요. 정말 나무에서 일으킨 알러지 반응이었어요. 강원도에는 옷이 많아서 단풍 구경을 하러 가기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원기회에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모하게 옷 속으로 들어간 음식을 먹다가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증상이 심하긴 했지만 더 심해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어디를 돌아다니지 말고 숙소에 들어가서 장모님과 함께 푹 쉬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어요. 저녁에는 횟감을 내가 수산시장에 가서 포장해 올 테니까 장모님과 함께 조금 자도 돼 알았어요. 그렇게 함께한 1박 1정의 여행은 대부분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숙소에서 하루 종일 자고 나가지도 않고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너무 아쉽긴 했지만 당연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관광은 나중에 하면 됐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만 불만이 터졌습니다. 단풍 구경은 정말 절경이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또한 다음 가을이 빨리 떨어져서 잠깐 밖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다시 가야겠어요. 그곳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로장을 먹고 가면 좋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도토리 무게 부침개를 먹지 못해서 실망했어요. 그 여행에 기대하고 있었던데 자꾸 생각 없이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민망해서 처가댁 얼굴을 못 보겠어요. 제가 말하면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단풍 구경 사건은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후에 다시 시어머니와 엇갈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해당 사건 때문에 사연은 생겼습니다. 올리게 된 것과 다름없는 단풍 사건 이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다시 저를 불러내셨어요. 예, 내가 말이야. 사실 아주 예전에 정말 좋은 땅이 하나 있다고 해야 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당시에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었어. 너도 아는 게 우리 아버지 친구 중에 란 씨가 그 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무조건 땅을 사라는 거야. 땅이 개발될 자리여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 그 땅이 벌써 30년 넘게 된 땅이었던가 아무튼 말이 된다고 해서 혀든 거야. 어머님 땅까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근데 그 땅이 개발이 된다고 해서 어머님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 말을 끝까지 믿지? 좀 들으세요. 아니에요. 그 땅은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일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서 말이죠. 그 땅 남기는 것은 정말 아까운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내가 약간 싸게 팔아줄 테니까 대출이나 받아서 좀 사세요. 개발 확정되지 않은 땅을 사라는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에요. 어머니, 우리는 이미 대출 한도를 다 사용해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요. 아직 젊으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든 긁어와야죠.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죠. 그게 다인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땅을 사달라는 거죠. 그 땅이 개발된다고 했었어요. 무조건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세요. 땅을 살 돈이 있으면 직구하다가 받았던 대출을 상환할 거예요. 여기서 더 빚을 쌓기 싫어요. 그리고 땅값이 오르면 그냥 될 테니까요. 파시죠. 왜 남주기 아까운 땅이라고요?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내놓으라는 것은 나갔고 그렇다고 올랐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소폭 올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대폭 오를 거다고 말해야겠죠. 아니요. 30년이 더 묵은 땅의 폭이 올랐으면 앞으로는 가망이 없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파격적인 가격으로 넘기겠다고 계속해서 꼬시는데 괴지에 넘어간다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죠. 계속 거절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황당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서 30년이 묵은 땅을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고 하신대.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니, 소폭 올랐으면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이라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으면야 당연히 사면 안 되는 거지. 글쎄, 지역은 대전 어디 쪽이라고요? 하던데 개발이 아예 안 된 동네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도 가격도 올랐다는 걸 보면 근데 30년 전 물가랑 지금 물가랑 같냐고요. 거기 세종시가 들어서고 나서 땅값이 꽤 괜찮다고 들었지만 개발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걸 보면 사돈이 한 말이 영거짓말 같지는 않겠다 싶어. 그 땅을 싸게 팔겠다고 하셨다고 엄마가 좀 관심이 있는데 슬쩍 한번 물어봐 줄래? 아유, 엄마 어머님이 좋은 땅을 사셨으면 얼마나 좋은 땅을 샀겠죠. 정말로 좋은 땅이라면 아예 판다고 말도 안 했을 거야? 지금 와서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개발될 줄 알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치워버리려는 거겠지. 아, 신가 못 됐다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친정 엄마께서는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시어머니는 아이고 사돈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했다며 그 땅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그 토지 쪽 공무원이 추천해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도 거기에 떡하니 산다고 했더니 내가 마진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정말 값에 넘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는 가지고 있던 땅을 사기로 한 것이었죠. 생각보다 비싼 가격을 불러서 놀라긴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믿고 땅을 거래했어요.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자기 땅이라고 보여준 땅이 아닌 것이었어요. 게다가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 것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세종시 인근에 있는 땅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제와 친정 엄마를 데리고 가서요. 땅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더 볼 것도 없다고 했던 땅이 딱이라며 거래를 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평생 얼굴을 보면서 살 텐데 사기를 칠 리가 없었을 텐데요. 시어머니가 넘긴 땅은 그 자리가 아니라 더 외진 쪽에 있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벌판이었습니다. 세종시랑 가깝긴 했지만 외진 자리에 있어서 개발은커녕 옆에 도로도 안 뚫릴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아니, 이번에 우리가 다시 찾아가 보니 어머님이 보여주신 땅의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다른 이상한 자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개발은커녕 작게라도 쓸모가 없는 쓰레기 땅이었고 시설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은 것을 지금 가족한테 사기를 쳤다고 생각되네요. 어머님, 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라니, 누구를 도대체. 사이코패스로 오인되고 나니 난 정말 모르겠어. 합의해 두었던 땅을 자리를 혼동한 것 같아 보여. 나에게 보여준 곳이 내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곳이었네. 그 자리가 다 유사하게 생긴 모습일 것이니 예전에 갔던 건데 안 가봐서 헷갈렸던 거야. 그 동네는 전부 개발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머님, 속지 마시고 우스길게요. 지금은 가족을 상대로 고소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단다. 왜 정말 이런 속이고 낮은 가격으로 팔아 얼마의 이익을 챙긴 거야? 어머님, 돈 돌려주셔야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비싼 값으로 속여 팔았으니까요. 돈을 돌려주시고 땅을 다시 가져가세요. 구매 시절에는 좋다고 하고 살게요. 그리고 끝까지 되지 않는다면 마치 이렇게 지금 와서 돈을 돌려달라 하지 마. 거래를 했어도 결코 끝내주지 않아. 바로 협카했고 난 갑자기 돈이 필요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 네 아유 돈 없어. 아 그만큼 돈을 벌 써서 다 썼다고. 어머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길래 자꾸 돈이 없다고 하세요. 수상해요. 정말 이런 것이 보자마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모르고 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웠던 거니까 소송을 걸든 말든 알아서 해라. 나는 제대로 준 것을 다 줬으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데 정말 사람의 탈을 쓴 채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참지 않으시고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엄마를 더 잘 알아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이었죠. 친정 엄마는 두 번 다시는 시댁 쪽으로 머리도 안 두고 있겠다고 하시면서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장례식에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죄인이 되어 우리 친부모님께 말도 못 거는 처지가 되었고 그 뒤로 시댁과 친정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앙숙해졌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는 남편과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었어요. 7년이 흐른 후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때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눈물이 말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저에게 빌미로 3만 원을 송금해주고는 실제로 연락을 끊었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에 친정 엄마는 더욱 건강관리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댁과 친정의 관계는 여전히 서로 교류 없이 서로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죠. 우리의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당해 산 땅의 유명한 브랜드의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건설사 쪽에서 직접 친정집을 방문해 우리 엄마에게 땅을 팔아달라는 거래 요청이 들어왔고 그 단지가 매우 고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풍부하게 조성될 것이며 분양권도 하나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애물단지 같던 땅을 몇 배로 비싸게 처분할 수 있었고 아파트 분양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기다려주신 덕분에 이제 어깨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실이었다. 꽂히는 순간 그 7년 동안 안에서 고생한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사도는 어쩌면 좋겠다. 배가 아파서. 저도 엄마의 말에 동의했죠. 그동안 사기쳐도 미안한 마음 하나 없던 시어머니의 속을 뒤틀리게 하고 싶어서 시댁에 찾아가서 일부러 자랑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속여서 팔았던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정말 황금 땅이었지만 들어오기로 했대요.
뭐뭐라 그 편돌이 땅에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이냐? 아니, 거기에 누가 사나고 그런 것이 들어와. 그러게요. 근데 이미 분양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한 단지로 만든다. 뭐냐면 타운하우스를 들어보셨나요? 타운하우스도 들어온다고 해요. 상가도요. 들어와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려 하니 너도 난 나도 난리야. 거기다가 이번에 길도 뚫렸어. 서울에 가까워서 얼마나 좋아. 게다가 어머님께서 산 금액의 10배를 받았대. 진짜 대박이라고요. 이야기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힐끔거리더니 저에게 시끄럽게 하느라 집으로 가달라는 충격령을 내렸대요. 우리 시어머니는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대단지 분양도 받았다고 하는데 배 아프겠지.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대인배인 척하여 말했대요. 아이쿠, 사돈이 땅을 샀다고. 내가 배 아픈 게 아니라 축하해야지. 이럴수록 더 축하해야겠지. 아이쿠, 그동안의 잡금도 좀 풀어내도록 하지 그쵸. 어쨌든 내 덕분에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니까 사돈에게 우리가 축하 파티를 열어주자. 갑자기 왜 축하 파티를 하는 거야? 요즘은 엄마가 정신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모두 어필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시끄럼 없을 때에야 빨리 축하 파티를 열어야지. 사돈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내가 가족으로서 축하를 해드려야지. 같이 밥이나 먹자. 너희가 내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할까? 우리 집이 좁아서 초대할 수 없다. 무슨 콩고물을 바라는 거야? 저는 그래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잔인한 말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했어.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저녁 식사를 우리 집에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랑 남편은 나가서 먹으러 갈래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재료를 많이 준비하고 요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겠다면서 제게는 볼 일이 있어서 보내고 시간을 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말을 거들어 주겠어요? 고지곳대로 믿고 나가서 놀다 오겠어요? 좀 거들어야 할까 싶어서 그냥 시어머니 옆에 서서 같이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 너는 나가서 놀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러냐? 아, 내가 차리겠다고 내가 알아서 너 옆에 있으면 감시 다 가는 기분 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놀다가 밥이 다 차려지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 성주를 버럭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 평소에는 뭘 못 시켜서 안 된다리 난 사람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죠? 막말로 도와준다고 해도 질날이 그나 싶어서 아이, 저도 그냥 알겠어요. 대답한 뒤에 나가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시간도 보내고 뭐 길거리든 록규님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우리 친정 엄마가 떨은 얼굴로 집에 오셨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벌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누가 그 속내를 알겠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그 땅 때문에 마음을 고생한 거 생각하면 당연히 얼굴 보기 싫다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축하해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는데 시어머니가 어서 오세요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집주인인 줄 알겠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똥 씹은 얼굴로 그냥 고깃집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눈치 없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사돈 제가 그 땅 좋은 땅이라고 했죠. 저한테 샀던 것보다 10배를 비싸게 팔았다면 제 덕이 부셔 되셨네. 제가 그 땅 때문에 마음을 고생하고 늙은 거야? 생각해보면 배도 모자라요. 억만금이 뭔가 소용있겠어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최고죠. 그래도 이제는 다 팔아버려서 마음이 시원하네요. 결과적으로는 황금 땅이잖아요. 로또보다 훨씬 더 낫죠. 그 땅 사는 소리는 공무원이 토지 관련 공무원이었다. 그 아이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팔지 마시고 아깝게 왜 저한테 넘겨줘야 하는지요? 이렇게 억지로 웃고 생색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두 분이 분명 다 웃고 있긴 한데 말투에 열이 손에 쥐어짐 같아요.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서서 좋은 날인데 싸우지 말자 고 하더니 자기가 직접 잘 인성이라고 밥 먹자고 했거든요.
명절에도 이렇게 화려한 상차림은 안 차려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진짜 이를 갈고 준비한 겁니다. 티가 나더라도 다 같이 앉아 밥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 맞다 하더니 부엌으로 가서 뭘 가져올까 하던 중에 친정 엄마 앞에 딱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사돈 부자 되는 기념으로 라며 제가 솜씨로 발리 좀 했어요. 삼계탕은 손이 많이 가서 하나밖에 없었기에 우리 사도 혼자서 드세요. 아이, 이걸 귀한 아들께 끓여주실라고 왜 제게 주세요? 제가 괜찮아요. 라고 나는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사위가 먹도록 해야지. 그래야 사돈이 부자된 기념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유, 쟤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사돈이 부자된 기념이라고 우리 아들이 먹겠어요? 사돈이 드세요. 남편이 맥주를 꺼낼 거라 일어선 순간 시어머니는 나가겠다 면서 냉큼 일어섰어요. 그런데 생각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기색이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닭만 여러 개 같이 끓이면 되는데 굳이 삼계탕을? 한 번에 끓인 것만 봐도 그렇지만 남편이 삼계탕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걸 알려면 우리 친정 엄마만 목이 없다는 게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수상한 마음에 제가 먼저 김미성공처럼 한 입 딱 먹었는데 맛있어 보이기는 하더라도 더럽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다 먹어버릴까 고민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팔이 막 간지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지 싶은 순간 스쳐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고 친정 엄마가 삼계탕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가 으르렁거리며 말을 하니까 친정 엄마와 남편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멀뚱멀뚱 저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맥주를 들고 와서는 다 같이 한잔하자고 하고 친정 엄마에게 삼계탕 국물을 먹어보라고 자꾸 권유하더라고요. 그저 정말 좋은 약재 푹 끓인 삼계탕이랑 보양에 이보가 없어요. 국물 한 입 탁 잡아보세요. 식으면 맛 없으니까 뜨거울 때 드셔야 합니다. 아, 저는 식은 삼계탕을 좋아해서요. 여기 먹을 게 있는데요. 저는 갈비찜도 좋아합니다. 천천히 먹을게요. 10분이나 지났나 봐요. 온몸이 간지럽기 시작해서 온몸을 자꾸 긁고 있으니까 남편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팔을 쓱 보니까 두드러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전체로 번진 건지 뭔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뭐야. 어째서 이렇게 됐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알레르기가 온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병원에 가야 한다니까. 냅두면 나으려나. 아, 너 혹시 뭐 잘못 먹었니?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시어머니를 겁내고 계세요. 힘껏 남편과 친정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옷 알러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정말 남편과 친정 엄마로부터 저까지 완벽하게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온몸에 돋은 소름을 벅벅 긁었죠. 친정 엄마가 몇 해 전에 단풍 구경 갔다가 옷 알러지로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우리 엄마가 받은 보상금이 탐이 나는 건지 분양권이 탐이 난 건지 뭔지 우리 엄마한테 일부러 옷이 잔뜩 들어간 삼계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범죄가 아니겠어요? 저랑 엄마가 난리가 나다 못해 이번에는 무조건 고소로 하겠다고 요란법석을 떨었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집에 갔더니 이미 시어머니는 튀고 없더라고요. 그게 더 괘씸한 거 있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튀긴 거야 왜요? 튀니까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고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남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늘 저렇게 죄송해하며 해야 하는지 참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가서 간다고 버티는 시어머니를 질질 끌고 와서 사과하라고 소리를 높게 질렀어요. 엄마가 한 짓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소름 끼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냐고 엄마가 그러고도 말했다. 사람이야. 내가 장모님 뵙기로 부끄러워하고 쪽팔리는데 정말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옷 알러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나?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겠냐? 그냥 몸에 좋은 거 다 때려놓은 죄밖에 없다 돌린 입이라고 아주 말도 잘하시네. 지금 사과 안 하면 내가 우리 딸을 이혼시키고 당신을 고소할 거야? 응, 아주 당장 콩밥을 먹어봐야 해. 정신 차리지. 지금 이런 짓을 해서 누구의 삶을 망치려는 거냐고. 아이, 사과해야 해.
엄마가 아들을 이혼시킨다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겠지. 제정신 차려.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내 속이야 하면서 사과를 주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황당해. 내 땅이 사돈에게 넘어가서 황금 달기 되는 게 억울한데 내 편도 없고 다들 무슨 말만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겠냐. 죽어야지. 칵, 억울하다고 해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돼. 어머니, 이것은 완전히 범죄에 가까운 일이에요. 어머님, 뉴스가 나올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이유에 대해 왜 다들 나에게만 이러는 것인지 그 정도로 심한 줄 몰랐어요. 그때도 그냥 주사를 맞고 나왔잖아요. 아이, 그냥 좀 뼈져줄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큰일을 벌이게 만들고 돈과 분양권을 우리 부부가 상속받으면 뒤에서 조용히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강력 범죄 사건에서 나올 법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소름이 돋아. 너는 자식이 남의 편에 선을 긋게 할 거야? 나를 나쁘게 생각해? 바보야. 너도 재산을 챙기려고 마지막이 남을 때까지 다른 이야기를 했어. 엄마, 우리 부모 자식 사이에 연락을 끊고 앞으로 서로를 모르는 척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다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실수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처자식들의 장모님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 앞으로 엄마의 삶을 내 맘대로 살도록 두시면 좋겠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뒤쫓으면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냐며 왜 사과를 하느냐고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완벽하게 말을 피해갔습니다. 팔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고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몰아가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단호한 남편의 모습에 친정엄마와 나는 아무 말도 더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가족을 빼앗긴 나의 알리가 우리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안심하며 살았을 텐데 사위가 어디서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렇게 유죄성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나는 당신에게 화를 낼 이유는 없어. 대신 2번 다시는 사돈의 가면을 쓴 그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바래. 남편은 그 말에 머리를 끄덕였지만 정말로 연락처까지 차단하고 우리가 받던 모든 지원을 끊기로 결정했다고 해.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 우리를 찾아오거나 메시지를 수십 번이나 보내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노력을 무시하고 경찰을 불렀어. 몇 주가 지나자 시어머니도 점점이 우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 혹시 외로운 삶으로 단칸방에서 홀로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마저 이런 욕심으로 잃어버릴까 봐 걱정돼. 되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나비 효과라고 생각해요. 죄를 지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며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궁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우리 남편과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자식들만을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